그 계획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진도는 다 나갔잖아요. 이제 이 문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 외부 지문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최대한 좀 이제 복습을 해서 교과서를 최대한 이제 좀 변형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이라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이라든가 기타 등등 영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완전히 해놓으려고 좀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법 수업까지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진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가 되게 중요해져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실 때 제가 뭐 뭔가를 더 풀라거나 이런 숙제가 아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뭐 기껏해야 이제 뭐 변형 문제 주고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 이제 작년에 저랑 내신 대비 해봤던 뭐 미나는 대충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변형 문제를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이 질문 체크를 굉장히 잘해와야 돼요.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꼭 문제에 대한 질문 체크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데일리 테스트라던가 뭐 어법, 해석, 영작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꼭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습서를 갖고 이제 1, 3, 4과 진도를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습서에 있었던 내용 아니면 제가 1, 3, 4과에 대한 문법 설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를 좀 이제 심도 있게 좀 체크하고 이제 간단하게 써두시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여러분을 첨삭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 위주로 좀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다 됐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암기가 되겠죠. 암기. 제가 그 올해로 이제 우리 학원에 3년 차인데요. 제가 이제 정말 수많은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시험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항상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 이론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인이 복습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개인 복습. 이 개인 복습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어휘가 되고요, 해석이 되고요, 어법이 되고 영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통계를 제가 다 일일이 내본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여기까지 내가 만약에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고1 기준으로 70점 정도 나옵니다. 고1 기준으로 여기까지 완전합니다. 보통 70에서 75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봐야 되냐면요. 당연히 우리가 변형 또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근데 이 변형이 기출 문제 풀 때는 제가 문제 풀이법을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너네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그냥 풀죠. 아무 생각 없이 풀고 답지 받아서 채점하고 이제 틀린 거는 이제 이제 답지 보면서 이해되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 안 되면은 나한테 질문하고 요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했다면.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영어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너네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뭐야? 시간은 적게 쓰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가장 좋겠죠. 당연히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문제풀이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암기예요. 특히 단어 이 암기고요. 각종 암기. 두 번째는 문제 푸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두 가지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암기 쪽은요, 요 2번 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할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왜냐면 내가 단어를 외울 시간에 요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제가 그래서 좀 이제 빡빡하게 여러분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어찌됐든 변형 및 기출문제 풀 때 다음 시간이 되겠죠? 아마 토요일날에 그때 제가 나눠드리면서 풀이법이랑 다 알려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니네가 공부해야 시간은 적게 쓰면서 나의 약점을 찾아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자, 여기가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약점 분석이 가능합니다. 약점 분석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약한 점이 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뭐가 되겠어? 그 약점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져야겠죠. 됐어요? 이 세 단계를 내가 만약에 완전히 거친다 하면은요, 저는 최소 2등급은 나온다 봐요.
최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데 내가 만약에 3등급 이하가 나왔다? 그건 미안하지만 제대로 거친 게 아니에요. 뭔가 빠진 게 있으니까 3등급 이하가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과정만 잘 거쳐서 학습을 해 주신다면,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잖아.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고 시험은 너네가 보는 거예요. 내가 너네 대신에 시험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너네 대신에 공부해 줄 수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뭔가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들을 제가 질문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뭔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법한 포인트들을 제가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것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이해는 시켜줄 수 있지만 내가 너네한테 암기를 시켜주기는 힘들어요. 그죠? 각종 암기. 우리 암기도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항상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첫 시험을 보는 거잖아,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첫 시험의 점수가 곧 여러분의 기준 점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 점수.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70점이 나온다면요, 여러분이 90점 이상을 받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내가 만약에 한 85점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가 대충 한 70, 한 2, 3점 정도에서 한 90, 한 5, 6점 정도 사이? 이 정도의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가 나왔잖아요. 내가 진짜 아예 공부 안 하고 개판 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70점 밑으로는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웬만하면 안 나와요. 웬만하면 안 나와. 물론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3이 지금 여기 옆강의실에 있는데 한 친구가 작년 고1 때 이 친구가 그 점수가 한 뭐 그때 몇 점이었더라? 30 몇 점? 35점인가? 아무튼 뭐 이랬어 점수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부터 해서 작년 이제 2학년 기말까지 저랑 이제 6번의 내신 대비를 했는데요. 이 친구의 점수가 어떻게 상승을 했냐면요. 35에서 70점대로 상승을 했고 70점대에서 86점까지 나왔어요. 저랑 했을 때 맨 마지막 가는 점수가 이 점수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내가 잘 가르쳐서 이 친구가 점수가 잘 나왔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요 과정을 잘 거쳤어요. 요 과정을 굉장히 잘 거쳤어.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안타깝게도 2등급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친구가 이쪽에 좀 약했어요. 요쪽이랑 요쪽에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를 100%한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고1 시험은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아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부담은 안 가져도 되지만 여기서 엄청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변형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특히나 가적은.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디까지나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이 기본에 충실하면 이 정도 점수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가자고 이고 게다가 1학기에 중간고사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에만 충실해도 저는 솔직히 80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80은 나올 것 같아요. 기본기에만 충실해도.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감각, 문제풀이 감각을 좀 익히고 그리고 이제 내 약점에 대한 복습까지 한다? 그럼 저는 1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과정은 다 알려드렸어요. 아주 좀 이제 거시적으로 알려드렸는데 구체적인 거는 차차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대로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잘 따라주시기만.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4주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여기 진도 나가봅시다. 맨날 헷갈려. 자, 3과의 어법인데 그 아까 18페이지 다 피셨죠? Grammar in Use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처음에 관계대명사인가? 설마? 너무 쉬운데? 셋 다 일단 딱 봐도 관계대명사죠? 첫 번째는 who부터 위전까지가 이렇게 수식하고 who부터 어디냐?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하고 who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하고 전부 다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사실 좀
실망스러운데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고요.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라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만 시험에 나오는 건 중딩 때고요. 고등부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모든 관계대명사에 대한 게 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고등부의 어법은 전범이에요. 전범이.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다고 해서 주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주의할 점. 무슨 격을 써야 되는가? 뭐 주격 쓸래, 목적격 쓸래, 소유격 쓸래 이거는요 사실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바로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자, 뭐냐면 당연히 이제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를 시킨다는 거겠죠. 선행사에. 앞에 나와 있는 anyone. 자, anyone이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썼고요. student 복수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썼고요. woman 여기서는 어차피 formed 과거형이니까 수일치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수일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느 관계대명사를 쓸래? 어느 관계대명사를 쓰겠냐? 즉 이제 무슨 격을 쓰겠느냐라는 거일 텐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쉬운 게 주격 관계대명사, 즉 줄여서 주관되는요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죠. 얘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이 고등부 시험으로 내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뭐 두 문장을 연결하라라는 식의 뭐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갖고 시험에 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1 시험에서 1, 2번 다 약하다고 봐요. 차라리 영작이 나요. 차라리 영작이 낫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쪽. 자, 그러면 우리가 3과에서 나왔던 문장이 되겠죠. 이게 3과에서 나온 문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죠? 이 지역의 김치를 사랑하는 누구나 그것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문장 자체를 영작하는 쪽으로는 나올 수 있겠네요.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작년에도요 가자고 1학년이 그때 2학기 중간고사긴 했지만 그때도 영작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영작이 나왔었어요. 그때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 영작 쪽.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밖에 이제 좀 추가적인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아래다가. 목관대라고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줄여서 또 소유격, 소관대라고 쓸게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사실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기에는 얘가 제일 좋아, 소유격이. 객관식으로 내기에는. 왜냐면, 주격이나 목적격을 객관식으로 내기에는 고등부에서는 낼 만한 게 너무 적어요. 그나마 요 정도, 아까 말했던 CH 그냥 요 정도? 요 정도가 낼 만하지 뭐 무슨 격 관계대명사 쓸래 이거는 뭐 사실 너무 난이도가 낮습니다. 뒤에 동사 나오면 주격, 주어 동사 나오면 목적격, 주어 또는 소유격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이 소유격이랑 목적격이 뒤에 오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격을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는 딱 하나 이 소유격만 구분할 줄 알면은 얘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서 유일하게 뒤에 완전한 문장을 받는 녀석입니다.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온다는 거. 목적격이나 주격, 우리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뒤에 원래 뭐가 하나 빠진 이제 불완전한 형태 문장인 거죠. 관계대명사는. 그런데 이 소유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뒤에 완전한 형태, 하나도 빠지지 않은 형태의 문장이 온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오죠. 명사가. 우리가 선행사라 부르는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의라는 말로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지면 소유격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격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이제 뭐뭐 의라고 해석되는 놈들이잖아. my,
나의, your, 너의, his, 그의 이렇게 뭐뭐의로 해석되죠. 소유격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뭐뭐의 뭐 이렇게 말을 연결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I know a girl 그러니까 빵 풀어놓고 그 다음에 뭐 father is a doctor 이랬어요. 예를 들어 쉽게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a girl 여기에 father가 나와 있죠. 그럼 이 두 단어를요 의로 연결해 보라는 거야. 한 소녀의 아빠 했을 때 말이 자연스럽잖아. 소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who's 쓴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 소녀의 아버지 말 자연스럽고 뒤에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소유격 쓴다. 됐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임을 확인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객관식으로 내기에는 얘가 조금 더 좋아요. 객관식으로 내기엔 만약에 얘를 굳이 내겠다면은 고등부 기준으로는 영장 말고 낼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문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반드시 영작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B번 가봅시다. B번. 요거 다 지울게. 다 지워도 되지? 지연이 다 썼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객관식 서술형 둘 다 낼만한데 둘 다 쉬워요. 둘 다 쉬워.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one of 더 최상급의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면 돼. 객관식 일단 해석부터 써보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란 뜻이죠. 그렇죠? 이건 뭐 기본이고요. 기본. 하나씩 잘라서 보자면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시험에 낼 만한 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객관식부터 쓸게요. 첫 번째는 스위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인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위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입니다.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잘 보세요. 이 형태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왔어. 그럼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 동사에 대한 이제 스위치를 말하는 건데 앞을 보면은 바로 앞을 보면 복수형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are 막 이런 걸 쓸 것 같지만 실제 주어는 원이죠, 원. 실제 주어는 원입니다.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is, 즉 단수 취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단수 취급. 됐어요? 이게 결론이고요. 되게 간단하죠? 두 번째, 이 명사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원어보다 최상급의 복수명사를 쓴다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단수명사 쓸래 아니면은 이제 복수명사 쓸래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형태에 써져 있다시피 복수명사가 당연히 정답인데요.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요. 왜 의외로 많이 틀리냐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못 찾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자리를 보면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하고 나와.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 있고 이렇게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법상 어색한 걸 찾아라 하면은 애들이 잘 못 찾아요. 의외로.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자 여기 보면 원, 오브 그 다음에 더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페스티벌이란 단수명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s를 붙여줘야 맞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와요. 별거 아니지만. 근데 이게 고작 s가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의외로 잘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낼 유형이 크게 이 두 가지다라고 보면 되겠고 서술형은 당연히 영장이죠.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제가 서술형을 말한다는 건 거의 웬만하면 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뭐뭐한 것 중 하나라는 의미만 알고요. 요 구조만 아시면 돼요. 원어부터 최상급의 복수명사. 됐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부 다 복수명사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 복수명사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기도 하거든. 셀 수 없는 명사? 그 원어부터 최상급의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s를 못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뭐 이제 헷갈리게 하는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적인 거, 요 세 가지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과법은 그냥 이 정도로만 마무리할게요. 두 개 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로 갈게요. 사과. 사과가 책에 보자. 20쪽입니다. 20쪽.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게 나왔네요. 20쪽. 사과어법은 좀 할만하네. 자, 봅시다. 근데 딱 봐도 뭔 것 같아요, 사과어법?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사실상 어법에서의 출제율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주요 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험 내기에 좋은 녀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중등부 때 내는 분사구문과 고등부 때 내는 분사구문이 속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등부 때는 분사구문을 전환하는 시험을 잘 내요. 그러니까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또는 분사구문 문장에서 다시 부사절로 뭐 이런 시험을 이제 보통 이제 중3 때 시험을 많이 출제하고요. 고등부에서는 보통 이제 서술형으로 문장 전환을 잘 내지는 않아요. 잘 내진 않고 그냥 차라리 그냥 영작으로 내버립니다. 보통은요.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객관식이죠. 능동 쓸래 수동 쓸래를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에 대한 거를 여기에서 이제 뭐 저랑 정규 수업 때 배우신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기본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얘는 좀 중요한 문법이다 보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분사구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을 잘 못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뭐 지우고 ing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었고, 뭐 콤마하고 ing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해요. 뭐뭐 하면서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분사구문의 어떤 형태 또는 만드는 법 또는 해석 이런 거에 관련된 거지 분사구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건 아니죠. 그래서 분사구문 개념부터 차근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동안 이 분사구문이 뭔지 잘 몰랐던 분들은 잘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일단은 이 분사구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절과 구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원다 우리 학원에 들어올 때 인트로 강의를 전원다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트로 수업에 이제 그 구와 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민재야, 절이 뭐야? 이거 말고. 촬영되고 있다. 빨리 대답해. 자, 절이 뭐야, 절? 절이란 개념이 뭐야? 자, 뒤에 원석이 준비하고 있어. 절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자, 원석아, 절이 뭐야? 문장? 문장. 절은 문장? 보현아, 절이 뭐야? 아니, 인트로 다시 들어야겠어, 이 자식들아. 아니, 다 나왔던 거야. 절이 뭐야? 똑같아? 문장? 지연아, 뭐야? 주어랑 동사가 있는 뭐? 여기까지 말했는데 그럼 문장 아니야? 자, 잘 봐봐요.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구와 절에 대한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구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말하고요.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자, 그런데 아까 원석이가 문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문장과 절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문장이란 건 이렇게 생각해라. 자, 마침표로 끝나거나 물음표로 끝나거나 느낌표로 끝나는 거 있죠. 이런 게 문장이에요. 문장이라는 건. 절이라는 건 그냥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야.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 절과 자, 여기 마침표가 있고 여기 주어 동사가 하나 나와 있어. 자, 요번에는 마침표가 하나 있고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 거는 하나의 절로 구성된 한 문장이고 얘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된 한 문장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문장이 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문장의 개념은 다시 한번 보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끝나는 것 이게 문장이고 절이라는 건 그냥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구라는 형태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애들이야. 전치사의 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구라고 부르죠. 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배웠던 관계대명사와 같은 거. 관계대명사의 동사, 뭐 주어 동사,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런 형태를 이제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보편적으로는 이 구가 절에 비해서 문장 길이가 좀 짧아요. 보통은 절이 보통 문장 길이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좀 자세하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존중하는 말투로 쓸 때는 보통 절의 형태로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제 왜 한국말에서도 높임말 할 때는 이제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구라는 형태는 말이 짧은 대신에 좀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와 절이라는 거는요 서로 상호 호환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구에서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절에서 구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뜻만 맞으면 바꿔도 되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구에서 절로, 절에서 구로 바꿔봤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야. 바로 그 유명한 투투예요. 투투. 이 투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어? So, that, can't라는 형태로 썼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썼잖아. 이 투투가 뭐야? 이게 구야, 구. 이거를 that, 주어, can't라는 절의 형태로 바꾼 거죠. 됐어? 의미가 똑같으니까. 되니? 자, 여기까지 구와 절에 대한 개념 좀 잡혔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벙어리들아 이게 되냐고 자식들아. 자, 봐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절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로 말하자면 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절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그 품사 말고. 맞아요. 주절. 그럼 나머지는 종속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절과 종속절.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절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있잖아. 근데 다만 차이는 뭐냐? 주절이라는 건 주인이야 주인. 즉 이 주어 동사가 대빵이라는 소리예요. 얘가 주인이야. 감히 주인 앞에 누가 붙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와요 앞에는. 근데 종속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종이라는 게 종이야 종. 노예. 속은 소속되어 있다.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절이야. 그래서 이 종을 이끄는 뭔가가 나옵니다 앞에. 이런 걸 우리가 종속절이라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앞에 뭐가 없으면 주절, 주어 동사 앞에 뭐가 있으면 종속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죠? 자, 요 개념까지 잡혔죠? 이 상태에서 분사구문 설명 들어갑니다. 잘 들어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구와 절은 의미만 맞다면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부사절을 한번 해볼게요. 부사절.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덩어리가. 자, 우리가 부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부사절입니다. 대부분. 자, 여기에 오는 접속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when, while, after, before, until, since, as 등등등 이게 전부 다 이 접속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장이 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 있으니까 여기는 종속절이네요. 맞아요? 여기는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절이 되는 거예요. 정리됐죠? 됐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 부사절을요 우리가 부사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덩어리를요. 요 덩어리. 이게 부사절이잖아. 이거를 부사 구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뭘 이용하냐면 바로 분사를 이용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활용해서 이제 구 버전으로 만든다 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 이게 분사 구문의 개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란 다시 한번 개념이 무엇이다? 부사절을 부사구로 분사를 이용해서 바꾼 버전.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개념 설명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절의 형태에서 구의 형태로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주어 동사만 없애면 되겠지 뭐.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과정을 볼게요. 일단은 접속사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요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똑같다면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요 ing를 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지우고 ing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설명한 게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사 구문에서 좀 이제 특이한 사항들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쌤 그러면 만약에 이 접속사를 처음에 지우라고 했는데 이걸 안 지울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안 지워도 돼요. 이거는 쓰는 사람의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선생님 아까 이 주어가 얘네 둘이 똑같으면 지우라고 했는데 얘네 둘이 다르면 어떡하죠? 그럼 다르면 당연히 삭제가 안 되죠. 다르면 냅두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다가 동사의 ing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사라는 녀석은 종류가 두 개 있잖아.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있고 과거 분사 있잖아. 두 종류 있잖아. 보통 우리가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ed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쌤이 아까 전에 무조건 ing 쓰라 했잖아.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요 놈은 무조건 ing 쓰면 돼요? 이긴 안 붙이나요? 네, 얘는 무조건 ing예요. 무조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사 구문은 뭐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ing로 시작하겠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엥?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 분사 구문 만들어 볼게. 지우고 둘이 똑같다 쳐볼게. 지우고 얘가 동사죠. 비동사. 여기다 ing자 합니다. 그럼 being이 되죠. 그렇죠? 근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뭐야? pp. 과거 분사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 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이 어쨌든간 ing로 시작할 수도 있고 pp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론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포인트라고 쓸게요. 시험 포인트. 자, 첫 번째 객관식. 객관식에서 낼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ing 쓸래 pp 쓸래. 결국에는 능수동 구분 문제예요. 능동 vs 수동입니다. 구분 문제. 이거밖에 없어요. 분사 구문에서 낼 건 이거밖에 없어. 사실상. 물론 이거 말고도요 더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능수동 말고.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완료형 분사 구문, having pp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스페시픽한 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등장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가장 기본형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구분을 할 때는요. 저랑 이제 정규 수업을 들은 분들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수.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야? 뒤에 문장 분석을 해라. 그리고 하나 더. 그렇지. 그 두 개예요. 자,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능수동은요. 방금 지수가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이제 문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풀이법으로 바로 가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좀 지울게요. 너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 ing형 쓸래 아니면은 ed형 쓸래 이렇게 나와.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면 여기 그냥 밑줄로 나오기도 해. 오히려 밑줄형이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앞을 보면은 여기에 주어가 없죠. 그렇지? 주어가 왜 없어? 얘랑 똑같으니까. 아까 우리 어떻게 했는데? 주어, 이 접속사 뒤에 나온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얘를 없앤 거였잖아. 그렇지? 이 둘이 다르면 없애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요 앞에 주어가 없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요 주어랑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주절의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 ing고 주절의 주어가 당하는 거면 pp를 쓰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주절의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 능동, 즉 ing를 쓰면 되는 거고요. 뭔가가 되는 거면은 과거분사 pp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해석으로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게 1번이고요. 2번 옆에다 쓸게요. 동그라미. 자, 다 쓰셨으면 2번을 보실 텐데요. 아직도 안 썼어? 자, 다시 한번 어디까지나 주절의 주어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입니다. 그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긴 한데요. 이럴 수도 있죠. 쌤, 만약에 요 주어랑 달라서 여기에 주어가 표시돼 있으면요. 그럼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해야죠. 얘를 기준으로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써야겠죠. 당연히. 근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내요. 왜? 그건 너무 쉬우니까. 바로 앞에 보고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법 활용.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동태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쉽습니다. 자, 이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막 갈겨 쓸 거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어보세요. 잠깐 수동태를 보자면 우리가 이 비동사의 pp라는 형태로 쓰는 이 수동태 있죠.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수동태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를 수동태라고 부르거든요. 목적어 입장.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수동태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얘를 주어로 빼고 얘를 바이의 목적격으로 빼고 얘를 비동사의 pp로 뺀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 그래서 얘가 뭐뭐를 뭐뭐한다를 얘가 뭐뭐에 의해 뭐뭐를 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봐봐. 목적어 자리에 있던 놈을 주어 자리로 빼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목적어라는 말 자체는 이 동사를 당하는 놈을 목적어라고 하잖아. 동사를 당하는 놈. 이 행동을 당하는 놈이 목적어야. 행동을 당하는 놈. 근데 이 당하는 놈을 문장 맨 앞에 뺐다는 거는 당하는 놈 입장에서 한번 서술해 보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동태라는 개념은 결국 뭐냐? 당하는 녀석,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라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수동태는 뭐다?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야.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은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입니다.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칠판을 때린다고 하면은 여기서의 행동은 때리다고요. 이 때리다의 주어는 선생님이고 때리다의 목적어는 칠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칠판을 때린다면 이건 능동태예요. 왜? 행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했으니까. 행동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말했으니까 이건 능동태가 돼요. 자, 행동을 당하는 요 칠판 입장에서 말하면 칠판은 선생님에 의해서 때림 당하는 거잖아.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되는 거죠. 이번엔 누구 입장에서 말했어? 목적어 입장에서 말했죠. 됐나요? 됐어? 내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봐봐. 우리
문장에 오형식 있잖아요. 오형식. 그렇죠? 이 5가지 형식이 있잖아. 잘 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했는데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했어. 그런데 이 1형식과 2형식의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여기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는 형식이죠. 근데 얘네가 수동태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수동태는 당하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잘 들어봐. 우리가 이 1, 2형식의 동사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 동사를요 자동사라고 불러요. 이 1, 2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불러. 자동사. 이 3, 4, 5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불러요. 네, 동사 이름이에요. 동사 이름. 그러면 우리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최종 결론은 뭡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정리됐나요? 됐어? 자, 일단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일단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바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3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얘는 능동태죠? 얘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 비동사의 PP, 바이의 목적격 이렇게 됐죠. 얘는 수동태가 됐습니다. 자, 두 문장을 구조를 좀 보자면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인데요. 얘는 주어, BPP, 동사, 전치사의 명사는 수식어니까 몇 형식이 됩니까? 1형식이 되죠. 됐어요? 수동태가 되니까. 즉, 지금 이 능동형 뒤에는 뭐가 나와 있어? 목적어라는 성분이 나와 있지만 이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왜? 이 원래 목적어였던 놈이 주어로 빠졌으니까. 됐어?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능동 뒤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엔 목적어가 안 나온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생기죠. 됐나요? 자, 이거를 다 짬뽕해갖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필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결국 지금 풀고자 하는 건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능동형은요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걸 좀 짬뽕해 볼게요. 자, 좀 짬뽕을 하면 능동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 그렇지. 얘가 자동사일 때요. 자동사. 됐어요? 얘가 바로 자동사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자동사는 애초에 목적어가 안 나와요. 애초에. 됐어요? 그리고 자동사는 수동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리고 거꾸로 수동 뒤에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오지만 수동 뒤에 오히려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자, 이건 어떤 경우냐? 바로 4형식입니다. 그렇죠. 4형식.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봐봐. 얘가 앞으로 빠져. 주어야. 얘 비동사의 PP 돼. 얘 맨 뒤로 가서 바이 목적격이야. 그럼 남는 거 이거 남잖아. 직접 목적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그대로 이 자리에 내려오는 거야. 그럼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오네. 됐어? 그래서 수동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4형식일 때가 되겠죠. 뭐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동 뒤에 보어가 나온다면 얘는 당연히 5형식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자,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형식으로 정리하자면 얘는 3, 4, 5형식이 되겠죠. 형식으로 따지면요. 1, 2형식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뒤에 목적어 안 오니까. 자,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는 3형식이죠. 그렇죠?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1, 2형식.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온다. 4형식. 수동 뒤에 보어가 온다. 5형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한 거예요. 총 정리한 거. 그럼 얘들아 잘 봐라. 내가 지금 쓴 걸 보면 수동이 지금 3개 있죠.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 3개 있는데 수동 뒤에는 3, 4, 5형식만 나온다는 거 보이시죠? 즉 뒤에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어를 받는 동사, 즉 타동사 뒤에 타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됩니다. 됐죠? 능동형은 당연히 1, 2, 3, 4, 5형식이 다 되겠죠. 능동형은요. 다만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 이런 결론이 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 공식은 다 이해했죠? 왜 이런 공식 같은 게 나오는지 이해는 됐죠?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 이 공식은 이해가 되는데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 물론 우리가 외울 수는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의 동사가 1, 2, 3, 4, 5 형식에 다 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노가다 뛰지 말라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만 정리해 줄게요. 이거 좀 지울게. 일단 시험의 우선순위를 좀 말해줄게요. 우선순위.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단언컨대 얘가 1순위입니다.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얘랑 얘가 좀 비슷해요. 빈도가 이 세 마리가. 근데 셋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순위 높은 것 같아요. 얘가 2순위고요. 이 둘이 3순위입니다. 이건 시험 출제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 출제율. 시험 출제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얘가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뒤에 목적어 오면 능동, 목적어 안 오면 수동, 그냥 웬만하면 이걸로 풀려.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 보자면 여기를 보면은 이 to fill this house가 목적어거든. 원래 start는 to 부정사나 ing를 목적어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능동형 온 거고. 여기도 looking이 동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looking at이 동사예요. look at 뭐뭐를 보다. 그래서 뒤에 P2라는 목적어가 왔죠? 그래서 능동이 맞는 거고요. sing은 자동사예요. sing 노래하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고요. 애초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해서 ing를 쓴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네에서 끝나요. 웬만하면. 근데 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포인트 동사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따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동사. 자동사는 사실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만 좀 정리해 주자면 일단 첫 번째는 올라가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상승하다. 그래서 rise 이런 애 잘 나오고요. rise와 비슷한 arise라는 단어도 잘 나옵니다. arise. arise는 참고로 happen이랑 같은 뜻이에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뜻 모르는 거 있으면 아래다 써놔라. 얘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happen, occur 이런 단어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전부 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3개. rise는 상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에서 좀 잘 나오는 단어들 우리가 이제 뭐 비동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으니까 비동사 뺄게요. 감각동사 있습니다. 감각동사는 뭐 이런 애들이죠. look, sound, taste, 그 다음에 smell, feel 이런 단어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쓸게요. appear 시리즈. appear는 나타나다, 등장하다. 반대말은 disappear죠. 사라지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저거 남아있다라는 시리즈. rename. 원래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요.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rename까지만. 얘네가 좀 대표적인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애들. 다 잘 나옵니다. 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공간이 좀 부족했네요. 자, 그 다음에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따로 있는데요. 4형식 동사를 먼저 볼게요. 4형식 동사는 의외로 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여기다 쓸게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give입니다. give.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tell입니다. tell. give, tell. 그다음에 뭐 send. 근데 send는 보통 잘 안 쓰이고 give, tell. 뭐 요 정도 4형식은 별로 많이 안 쓰여요. 별로 많이 안 쓰이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ask. ask 잘 나오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수동형. 그 5형식 동사. 5형식 동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요. consider. 그다음에 얘도 ask. 그리고 call. 네, 요 정도.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요. consider, ask, call. ask는 겹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는 형태를 좀 알면 좋은데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 둘 중에 뭘 쓰라는 겁니까? 둘 중에 뭘 쓰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써야 돼요. 능수동으로 구분할 때.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냐면 여러분 일단 이 어법을 활용하는 게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속도는 훨씬 빨라요. 왜? 아니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만 보면 되니까. 뒤에 명사 나왔나 안 나왔나만 보면 되니까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능동수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한번 먼저 봐봐. 일단 그걸 먼저 보고 그걸 갖고 먼저 풀어. 문법 문제 먼저 풀어. 이걸로 풀면은요 약간 과장하면 3초면 풀 수 있어요. 조금 과장하면. 그냥 딱 보면 되잖아. 목적어 있네? ing. 끝.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러고 끝나. 근데 이제 이걸로 그냥 문제를 끝내버리지 말고요. 아까 우리가 1번에서 했었던 해석 있죠, 해석. 이 해석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맞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거죠. starting의 의미상 주어가 water rose입니다. water rose. 그래서 이 water rose가 바로 water rose래. water's water. 그러니까 이 water가 물이 집을 채우기를 시작했다. 맞잖아. 물이 채우는 거잖아. 물이 시작한 거잖아. 물이 하는 거죠? 물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맞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ing를 쓴다.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려준 방법은요. 분사 부분에서만 풀이법은 아닙니다. 모든 능수동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모든 능수동. 저도 이렇게 풀어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뭐야 그 민재랑 원석이랑 도현이는 중학교가 어디였어? 민재는? 홍산이었어? 오마였어? 그래? 어디? 홍산이었어? 그래? 작년에 그 오마 떼거지고 있을 때 원석이가 없었는데 아쉽네. 그치? 작년에 떼거지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리나? 그때 몇 명이었냐? 그때 한 18명 있었는데 그때 오마. 그랬구나.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좀 희한한 게 뭐냐면 고등부 올라와서 성적이 오르는 애들도 꽤 되더라고. 작년을 봤을 때. 작년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신일중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정갈고를 갔는데요. 그때 이 친구가 점수가 중학교 때 최고 점수가 90점이었나? 아무튼 그랬고 이제 그 정갈고 와서 최고 점수가 작년에 94점인가 나왔었어요.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저기 뭐야 오마중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 2학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오마에서 최고 점수가 88인가 89인가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서 98점 받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자, 다음 거 보자. 관계부사네. 4관과 어법이 좀 포인트가 많네요. 아까 우리가 관계대명사 나왔었잖아, 그렇지? 그 우리 삼가할 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와 연계돼서 이 관계부사랑 함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시험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바로 쓰세요. 뭐냐면요, 바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요건데요. 시험 포인트를 하기 전에 조금 부연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 이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여기다가 제가 기본 설명 좀 잠깐만 드릴게요.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자, 관계 대명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는 거죠.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제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포인트죠. 여기에서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완전한 문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잖아. 1, 2, 3, 4, 5 형식. 그 5가지 형식에 딱 알맞은 형태의 문장. 뭔가 빠짐이 없이 다 나온 문장. 그걸 이제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정확한 개념은 자,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디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여기죠? 또는 전치사 뒤. 이런 게 이제 명사가 들어갈 자리죠. 여기에서 이 명사가 빠진 문장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둘 다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나와요. 선행사. 그래서 이 둘 다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요. 이 녀석 둘 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도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덩어리가 해석이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해석도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요거. 그래서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부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부사로 가는 건 안 될 때도 많은데요. 관계부사에서는 관계대명사로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시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쓰는 예시 중 하나인데 자, 이런 예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the house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죠. 그렇죠? 여기 주어 동사 부어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나와있죠?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뒤에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전치사 나왔죠? 그럼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즉 전치사 뒤에 명사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의 역할을 얘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얘가 명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게 이제 조금 꼴보기가 싫으니까 이 전치사를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뺐어요. 그럼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이런 이니치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또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이 관계부사 where 앞에 장소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where라는 형태를 쓴 거죠. 되니? 자, 그러면 이거 예시는 치워버리고 결론만 말하자면 결국 관계부사는 뭐로 쓸 수 있다? 전치사와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부사로 항상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는데 자, 관계부사는 종류가 4가지가 있죠. when, where, why,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 각각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런데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4개밖에 없는데 전치사의 종류는 어때요? 전치사는 종류가 겁나 많잖아요. 그렇지? 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관계부사로 쓸 수 있겠지만 이 전치사가 다른 걸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despite 막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우리가 관계부사를 어떻게 쓰겠어요? despite의 의미가 없잖아 여기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는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는 100%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간 이 각각의 관계부사를 어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자면요. 이 when은 at, on 또는 in을 씁니다.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which를 써요. 자, where도 거의 비슷합니다. where도 at, on, in을 쓰는데 얘는 to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which 이렇게 쓰고요. 자, why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for입니다. for. 이 for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or 더하기 which가 되고요. how는 방법, 방식을 말하는데 방식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바로 in입니다. 그래서 in 더하기 which가 됩니다. 됐죠?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써보시고요. 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의 저 전환 관련된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부에서 진짜 좋아해요 저거를.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내요 저거를요 보통. 이제 어떻게 내냐면요 보통 이제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대화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문에는 where로 나와 있던 거를 시험에서는 요 버전으로 내갖고 영작하라는 문제로 나와요. 영작하라는 문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거에서 요걸로만 바꾼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걸로 되냐면 아까 말했던 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이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쌤 관계부사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바꾸는데 첫 번째 포인트 쌤이 지금 다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를 써놨죠? 그럼 다른 관계대명사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른 관계대명사는 안 됩니다. 다른 관계대명사 종류가 많죠? who's도 있고 whom도 있고 뭐 that도 있고 뭐 많죠?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위치예요. 이유가 있어요. 미리 말하면 여기에서의 위치는요 무슨 격이냐? 목적격입니다.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치는요 전부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주격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얘네들은요 when, where, why, how는요 전부 다 앞에 어떤 선행사가 와요? 얘는 앞에 시가 오죠. 장소 오고 이유가 오고 방법이 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말한 4개 선행사 중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후 시리즈 안 되는 거야. 됐어? 간단하죠? 위치 시리즈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 됐다. 자 그러면 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 왜 하필 목적격만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온 거야. 전치사 뒤에. 근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격인 거야. 됐어? 이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쌤, 전치사를 뭘 써야 돼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where 나와 있잖아요. 여기 where 나왔죠. 그렇죠? 여기도 where 나왔죠. 그럼 이거 뭐? 이 전치사를 뭘 써야 돼? 이거 여기 where, at, on, in, to 4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냐는 거야.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where는요 in이치로 씁니다. 미리 말하자면 두 번째도 in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세 번째 좀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얘는 on이치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니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자 기준이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예요. 이 선행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치사를 결정을 하는데요. 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y와 how는 전치사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얘는 필요 없죠. 이 두 개가 중요하겠죠. 이 두 개를 좀 보자면 이거는 전치사 자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이 to는 사실 거의 잘 안 쓰니까 at, on, in 세 개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at과 on과 in이 각각 시각과 시가 아니죠. 소리.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서 셋 다 뜻은 똑같아요. 셋 다 뭐뭐에란 뜻입니다. 뭐뭐에. 우리가 보통 at은 에, on은 위에, in은 안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싹 다 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에.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t에서 in으로 갈수록 범위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at을 쓸 때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보통 시각을 나타내고요. 시각 몇 시 몇 분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at을 쓰고요. on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요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날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on을 쓰죠. 그 다음에 in을 쓰는 경우는 보통 뭐 계절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연도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가 in을 쓰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아래로 갈수록 좀 넓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일단 at과 in만 보자면 at은 얘는 좀 비교적 좀 좁은 장소고요.
in은 좀 넓은 장소예요. 근데 이 좁다 넓다가 이제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on이란 녀석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on은요 이 on 자체가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녀석 위에 있다라는 걸 말할 때 보통 on을 쓰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몇 층을 말할 때 3층에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3층이잖아. 우리 학원이. 그러면은 우리가 3층 바닥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on the third floor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in이나 at이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층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길거리 on the street라고 하죠. 우리가 길거리에 있다고 할 때 at the street, i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보통 잘 안 쓰고 on the street라고 하고요. 길거리 위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에서 섬 나왔잖아. 섬 위에서 노는 걸 거 아니야. 섬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on을 보통 많이 쓴다. 됐어요? 보통 섬 같은 거는 in을 쓸 때도 있거든요. 사실 in island라고 할 때도 있고 on island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맥락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제 in을 쓸 때는 뭔가 좀 이 섬에 갇혀 있는 느낌? 일 때는 우리가 in을 쓰고요. on은 말 그대로 그 섬에 그냥 있다, 그 섬에 위치해 있다라는 느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at과 in의 이제 차이를 좀 보자면요, 이 넓은 장소냐 좁은 장소냐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영작을 좀 많이 해보고 여러분이 글을 많이 읽어보고 해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설령 좁은 장소에도 우리가 in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전치사가 이제 항상 애매한데요. 느낌을 좀 말씀드릴게. at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at은 좀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느낌?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at을 쓰는 경우가 이런 점?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워요. 그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네 그 GPS 켰을 때 그 GPS에 내 위치가 이렇게 점으로 나오잖아. 그게 약간 at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GPS가 오차가 있잖아. 딱 정확하게 진짜 막 오차 딱 없이 막 1m도 안 돼서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있잖아. 그게 약간 at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민재의 위치를 찾으려고 민재 뭐 GPS 추적기 막 이런 걸 달아놨어. 그럼 너가 예를 들어 저기 뭐 라페스타에 있어. 그럼 라페스타 뭐 대충 요 건물 근방에 이제 한 50m 반경 내에 있다. 대충 이쯤에 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보통 at이라는 걸 써요. 약간 점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in이라는 거는 이제 점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좀 뭐랄까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이 점점점점 이런 게 at이라면은 이 원 자체를 말하는 게 in?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있다라고 할 때 in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in 서울, at 서울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in 서울 하면은 이 서울이라는 이 바운더리 내부 어딘가에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at을 쓰면은 이제 보통 쓰진 않지만 그냥 서울 뭐 어딘가에 서울 주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서울 안쪽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뭐 전치사는 뭐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익힐 수는 없지만 좀 팁을 주자면 여기 앞에 봐봐. tropics 앞에 in 붙어 있지. 보여? 여기 보이지? in the tropics라고. 여기 이미 in이랑 짝이 지어져 있네. 그러니까 in 쓰는 거야. 간단하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city는 내가 아까 말했죠? in 서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in 쓰는 거. 아일랜드는 아까 말했죠? 섬 위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제 그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는 거니까 우리가 on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근데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거니까 in이 더 낫겠다. 미안. 얘는 in이 더 낫겠다. 왜냐면 수상 스포츠라는 거는 섬 위에서 즐긴다기보다는 섬 부근에서 즐기는 개념이 더 맞을 테니까 in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념 설명은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지울게. 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요 점을 이용해서 시험에 냅니다. 잘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문에는 where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문에는 그럼 당연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그냥 대표적으로 in을 많이 쓰니까 in이치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in을 어디로 보낼 수도 있어? in을 뒤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심지어 이 위치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that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을 때는 that을 못 쓰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that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관계대명사 기본 개념에도 나와 있는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where 하나를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과정만 잘 봐봐. where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바꿨고 이 물결은 다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돼. 물결 다. 그리고 in을 맨 뒤로 보냈어. 그래서 위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졌고 위치를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이 that은 생략도 가능하고. 됐어?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시험 내는 사람 마음이겠죠? 이제부터는. 자, 어떻게 내는지 잘 봐봐. where를 써놨는데 여기다가 in을 써놔.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거나. 여기다가 위치를 써놨는데 in을 빼버려.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낸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일 많이 내는 건 뭐냐면요. 위치 쓸래, where 쓸래 해놓고 뒤에다가 in 써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전부 다 where로 나와 있죠?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밑줄 딱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해갖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in을 딱 써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위치 아니라 where였는데 얘 어법상 틀렸네? 이렇게 딱 답을 골라버린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럼 이제 부문 분석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얘를 주어, 얘를 동사, 하이가 보어,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해버려. 이게 아니야. 전치사의 명사가 아니야. all year round 자체가 부사구예요. 얘 자체가. 그러니까 전치사만 따로 남은 거죠. 이거를 이제 파악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 관계사 문제에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 결국엔 부문 분석이에요. 부문 분석. 핵심.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놨는데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거야. 실제로 1학년 1학기 때 되게 좋아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되게 잘 나와요. 1학년 1학기 때 되게 잘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where를 써놓는 거야.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했는데 where를 써놨어. 그럼 얘는 이거 where 맞네? 하고 넘어갔는데 뭘 못 봤어? 요걸 못 본 거지. 그치? 그래서 어법상 틀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서.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where 써놓고요. 이제 뒤에다가 막 in 같은 거 써놓는 거죠. 이런 데다가. 근데 얘는 조금 구별하기가 쉽죠. 전치사가 맨 뒤에 있으니까. 얘는 구별하기가 쉬운데 위에 나왔던 이런 애는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중간에 껴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낄 수 있는 애들을 시험에 보통 잘 냅니다. 헷갈려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지금 딱 요 문장이 우리 본문에 나온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문장이 지금 쌤이 말한 거와 같은 버전으로 어법 문제 내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아요. 어법으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 4번에선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허리케인에 대한 설명 나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법으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됐죠? 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여기 many visitors 주어 나왔고 enjoy 동사 나왔고 water sports 목적어 나왔고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떨어지잖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변형해봤자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주어 동사 보어 나오고 그 다음에 all year round라는 수식어가 껴있으니까 이런 게 오히려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거야. 여기다 in 쓰면 얘네도 헷갈릴걸? 이거 all year round가 명사 아닌가? 이러면서 헷갈릴 거라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걸로 낼 것 같아요. 내기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내기 되게 좋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죠.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숙제는 이제 톡으로 드릴 건데 미리 좀 말하자면
그 여러분이 이제 그 교과서 숙제가 제 기억으로는 사과가 좀 남았나 아마? 사과 파트 1, 2까지 했었죠 아마 맞죠? 그래서 3, 4, 5랑 뭐 영작이랑 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과 테스트를 이제 쭉 볼 거거든요. 이제 부분에서 테스트, 어법 변형 테스트, 영작 테스트도 2번은 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까지 해서 진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실전 변형 문제를 이제 학원에 와서 풀어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학습한 거를 질문 체크를 되게 잘해와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별 첨삭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 게 있다면은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신다면 나는 이해한 걸로 판단할 겁니다. 그래놓고 틀리면 뒤져봐. 알았어. 자, 고생들 했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었는데 저기